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K-팝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죠. 음반이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은 해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 그렇다면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국내 유튜브 채널은 어디일까요? 유튜브가 발표한 2014년 연말 결산에 따르면 바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채널인 SM타운입니다. 이 선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한 해 동안 유튜브의 각 채널별 구독자 수 증가를 집계해서 발표한 순위입니다. 이번 순위는 20위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2위는 싸이의 공식 채널인 오피셜 싸이, 3위는 KBS 월드TV가 차지를 했습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과 행어버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KBS 월드는 자사의 음악 프로그램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전송되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은 SM 소속의 가수인 엑소 K의 중독 듣겠습니다. 중독의 뮤직비디오는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플레이된 K-팝 뮤직비디오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싸이의 행어버가 차지했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 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김인경의 생생경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새살 때문 뉴스 여든까지 간다. 집요한 MC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인터뷰. 네,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유연화해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노사 둘 다 얘기를 해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각자 보는 틀이 다르죠. 하나는 취업, 하나는 고용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정부의 얘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본다면은요,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뽑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제가 알마 옳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본다면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고용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곧 이제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시장 유연화에 대한 방안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KDI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하셨던 단국대 김태기 교수를 모시고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노동시장 개선 논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KDI 정책 토론회는 일단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얘기가 주제였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노동계 쪽도 이제 관심 많은 사항이고. 네. 또 경영계도 또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진지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대기업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에 많이 집중되는 이만큼, 예. 지금 그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취업자의 70%가 서비스 종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의 또 구조 개선하는데 중소기업이 좀 경쟁력을 가져서 그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서비스업의 어떤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하도 좀 네. 정해진 틀에서들 많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을 네.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죠? 우선은 이 중소기업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랑 이제 협력 관계에 많이 놓여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이제 배려를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한 측면이 있고요. 예. 다른 한 측면은 중소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력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노사협의회를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같이 좀 연동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대기업 경우는 우리 사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이 자본시장의 성과분을 이제 근로자랑 나누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거고요. 아마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경우는 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의 어떤 성과를 공유하는 게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 경우에 보게 되면 상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주식을 종업원들이 이제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에 대해 배당도 받게 되고 예. 또 주식을 이제 팔아 가지고 거기서 또 자본 이득을 이제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새로운 제도도 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중소기업이나 이 서비스 부분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까지 별로 이 언급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로운 제도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풀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양적으로 그 부분이 많잖아요. 중소기업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협력업체들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쏠림 이런 게 많기는 한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제도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규직 과보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의 경직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또 경제부총리가 하시니까 더더욱더 이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나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뭐 하나의 노동시장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정규직이냐 아니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노동시장이 서로 하나의 시장이라 노동력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은 계속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고 또 비정규직 한번 비정규직이면 계속 비정규직에 머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노동시장을 우리가 뭐 다 경직적이다 또 유연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죠. 잘못된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정규직 과보 이야기한 부분들은 우리 해석하기는 결국 이 대기업하고도 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정규직.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다 무슨 뭐 이렇게 과보됐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소속돼 있으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정규직. 네. 이런 분들 경우는 사실은 이제 노동법의 보호도 받고 또한 이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단체협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또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대략 한 3중 보호를 받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뭐 이 과보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경제부총리가 얘기하신 정규직 과보호는 네. 유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의 정규직을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의 정규직들 보고 뭐 과보됐다고 말한다라면 사실 맞질 않아요. 어폐가 있죠. 예.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 경우는 뭐 무슨 과보는 고사하고 사실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거의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뭐 근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유연화해야지 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한정돼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고함
때문에 이들이 그렇죠.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깨야지 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하고 노동조합 정규직 부분 그쪽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인원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 비중이 될까요?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사실 이제 주력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한 이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시장 전반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네. 그러나 그 대기업하고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한 7% 정도 됩니다. 아, 7%예요. 비중은 적군요. 비중은 예. 적습니다. 네. 적은데 이제 영향력은 매우 크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의 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너무 하향 평준화식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을 더 많이 보호해주고 네. 해주는 그런 상향 평준화식의 그 유연화도 있을 텐데 네. 너무 이 정리해고를 쉽게 한다든지 해고의 네. 용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향 평준화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제 이 정례고 문제도 그렇고 또 그냥 우리가 징계 해고라 그래가지고 예. 집단적인 해고 문제도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정례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법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관행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쌍용차나 이제 네. 이 한진중공업 같이 아주 격렬하게 이제 그런 정례고 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사의 의식과 관행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해고 문제입니다. 예. 징계해고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 노동조합 정규직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 경우가 이제 보호 장치가 겹겹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좀 불성실하게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경영자가 뭐 그걸 제재를 할 수 없다든지 또 보통 경우는 이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 고가라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예 평가 제도 자체도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성실하지 않게 근무를 하고 또 직장 분위기 흐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예. 아마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 해고 문제가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이기보다는 사용되는 고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가 좀 더 쉽게 된다면은 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쌍용차 문제는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정리 해고가 또다시 경영상의 어떤 그 힘들다는 이유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유노조든 무노조든 간에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쌍용차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 같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영자의 어떤 도덕적 해임 문제가 있었죠. 네. 또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위한 노력을 예. 다 했느냐. 네. 뭐 그 다 했느냐 부분에서는 뭐 제가 봐도 그건 다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또 쌍용차 경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회피 노력을 그러니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예.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중국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하이 전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수하고 한 그런 회사거든요. 아픔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슷한 사안이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정리해고는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법이 없고요. 오히려 정리해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예방할 거냐. 네. 그리고 만일 정리해고를 한다면 얼마나 최소화할 거냐. 예. 또 정리해고 되는 분들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회사에 복귀시킬 것이냐. 그리고 복귀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거냐 이런 네. 논의가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요. 아예 정리해고는 한 명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건 현실적이진 않죠. 현실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극단적인 싸움을 가는 거거든요. 기업도 이제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야지 되고 이윤을 많이 올려야지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중을 해야죠. 뭐 예. 근로자가 뭐 정리해고 하면 정말 막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네.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이죠. 그런 류의 일종의 이제 원칙이나 예. 좀 대략적인 기준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그 운영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이 노사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좀 있는 회사들 경우는 고용조정 같은 경우에 좀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데 불신이 이제 심한 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싸움 비슷하니 네. 정리하고 정자도 못 꺼내게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사 모두한테 도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쌍용차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네. 이게 쌍용차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쌍용차 부분은 지금 이제 다른 특수한 사안이니까요. 네네. 이 논의를 따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사정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서울시 노사정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러셨군요. 네네. 예, 그래서 네네.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노동시장 개혁안을 24일에 발표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교수님과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요. 그때 한 네네. 번 더 모셔야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네. 좀 드리고요. 네네. 예, 일단 그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사실은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네, 그 기능을 어떻게 볼 거냐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여야가 다 노사정위원회 기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인정받는 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공전되고 있고 또 노동계가 이제 또 노사정위원회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네네,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그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별로 기여도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좀 상시화시키고 네, 또 노사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좀 기능을 할 일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일들을 노사정위에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누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기 네.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인물로 보는 한국 경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슈다 보니까 유가 하락 그리고 또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인물로 보는 한국 경제, 지난 시간에는 성장주의를 내세웠던 서강학파의 대부 남덕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죠. 알아봤는데 오늘은 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지내셨죠. 요즘 피케티 때문에 또 많이 나오셨었는데 이정우 경북대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급 준비율입니다. 은행은 우리에게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해서 그 이자로 돈을 벌죠. 그런데 우리가 예금한 돈을 전부 대출해줘서 우리가 예금한 돈을 찾을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에 적립해 놓는데 그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은 전체 2%, 보통 예금은 7%를 적립해 놓죠. 지급 준비율은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면 그만큼 돈이 은행에 묶이지 않고 풀리는 게 많아지겠죠. 최근엔 한국이나 중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부담스러우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많이 내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위기를 몰고 온다라는 쪽에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유가가 급락한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푸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푸틴을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그 크림반도 뭐 그쪽 사태 같은 경우는 뭐 현대사에서는 좀 유리를 찾아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나요? 아니겠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네.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뭐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푸틴의 이런 질주, 예. 무분별한 질주, 이거를 또 제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미국 측에서는 이제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셰일 오일, 예. 그것이 지금 상용화됨으로써 유가를 주력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한 그거 무기를 하나 확보한 셈인데, 그걸 활용해서 지금 러시아를 좀 제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예, 홍 소장님 얘기 들으면은 이게 사실은 셰일유가 나와가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홍 소장님 얘기는 시장의 이 수요 공급이 아니라 푸틴 손목이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오페크도 그랬고, 예. 뭐 물론 뭐 거기와 미국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급 조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뭐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미국과의 어떤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급 조절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예. 있다는 거는 이게 뭐 푸틴을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대체적인 것 같은데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 네. 근데 푸틴을 기름으로 손본다 뭐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푸틴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또 못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근데도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는 뭐 배경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림반도 거기에 그 개입하기 전에 네. 올해 2월달에 뭐 푸틴의 이렇게 참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했을 경우에 했겠죠. 예. 서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뭐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뭐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튼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네.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끝까지 가야 되겠죠. 푸틴의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양쪽에서 양보를 안 하게 되면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걱정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아니면은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요? 아, 둘 다. 예. 둘 다요? 특히 예.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가가 하락해서 뭐 오히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뭐 한 보름 전에 나왔죠.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얘기 쏙 들어갔는데 사실 유가 하락해서 우리가 뭐 유가를 많이 석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할 때 사실 네. 유가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경제라는 게 복잡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것 등을 시장에 그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제대로 반영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2007년, 8년 같은 경우 보면 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때 뭔가요? 그 9월 달에 무슨 그 미국에서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예. 그때가 이제 위기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1년 전에 그때 뭐 2007년 8월 때부터 그때 서브프라임 문제가 있었죠. 예, 그때부터 굉장히 금융시장이 철렁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1년 전에 전조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네. 미네르바가 얘기한 건 아니고 1년 전부터 다 얘기는 됐었는데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플러스적인 요인이 크다고 그러면 그렇게 불안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네. 그 악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이제 하락폭이 적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이게 뭐 상당한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유가가 많이 내리면은 이 많이 수입하는 그 해야 되는 나라 혹은 기업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냥 상식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아, 그런데 네. 항상 그 경제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이거 뭐 가격이 내리면 좋다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지면은 또 그게 그렇죠. 넘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우리는 싸게 사니까 좋다 하지만 일단은 뭐 그 산유국에서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이제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산유국이겠지만 2차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는 거는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겠죠. 네. 돈을 빌려준 기관들. 네. 근데 과거처럼 이제 국제적으로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단순히 뭐 돈 몇 푼 빌려주고 이렇게 단순 대출 관계가 아니라 요즘은 파생 상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산유국들의 이제 경제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 이쪽에서 이제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 중개 기능이 국제적으로 마비되고, 이제 이런 게 위기가 장기화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이제 특히나 뭐 유럽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위기 임계점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또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죠? 예. 경기를 겨우겨우 회복하려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예. 못 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유가 얼마 내리면 우리가 몇 푼 들어온다 이런 걸 계산할 수 없는 네. 굉장한 위기 잠봉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뭐 그러니까 지금 푸틴과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빨리 해결돼서 이게 빨리 단기에 끝나야지 장기화된다고 그러면은 그 타격은 뭐 굉장히 크겠죠. 예. 홍 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속담 생각이 나는데 글쎄요, 그 유가가 너무 내리는 것은 분명 이제 러시아 경제에는 타격이 될 거고 그게 또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금융위기가 또 실물 경제를 흔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또 유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우리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럼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네. 지금 뭐 65달러인가요? 네, 그 정도 지금 뭐 60달러. 더 내려왔죠. 50달러.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0달러가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뭐 130까지도 갔었어요. 예, 여쭤만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죠. 유가도 적정선을 유지해야지. 네. 지금 지나치게 내려서
이거가 지나치게 내려서 한두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깨진다고 할 때, 네. 근데 뭐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유국들은 특히 뭐 그럴 경우에는 경제적인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네. 또 위기는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전 세계 경제가 뭐 다 호황이다 그러면 별 문제 안 돼요. 한두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 터지는 거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겨우겨우 지금 이제 위기에서 그러네요. 탈착으로 겨우겨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번 터지면 이게 위기 나오는데 바로 앞에 이제 이게 바위를 던지는 꼴이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 그거는 요즘엔 다 국제적으로 그 경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수출에도 아주 직격탄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 이상으로 국제적인 수요 유축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네.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그게 예. 이제 뭐 큰 타격이 적은 네. 나라 중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수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듣기만 해도 나도 경제학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경제학. 네, 인물로 보는 한국경제입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을 살펴볼까요? 네, 경북대 이정우 교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다 중간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죠. 그랬죠. 이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이 경제정책 기조를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관료들과 갈등을 빚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때 참여정부에서 무슨 교수들만 잔뜩 불러서 뭐 공부하냐 막 이런 그렇죠. 지적도 네. 있었거든요. 예. 이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는데 네. 이 관료들은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어떤 대통령이 오든 이 관료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실현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학자들과 관료들의 갈등은 그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극심했어요. 예. 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386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또 관료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이 관료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네. 이 모피아 때문에 참여정부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나오죠. 모피아라는 건 아시겠지만 재경부와 이 마피아의 합성어인데요. 네. 이정우 교수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교수님이 너무 꼿꼿하게 하셨죠. 예. 그렇게 그래서 됐죠. 모피와 충돌을 했는데 뭐 네. 그때 얘기들 좀 들려주세요. 예, 이 재벌 개혁 그리고 한미 FTA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이정우 교수를 비롯해서 이 정태인 전 세사연 원장이나 이동걸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이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조금 지나서 다 쫓겨났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 노대래, 박병원, 권태신 같은 이 재경부 출신 인사들이 채우게 되고요. 이렇게 실명되셔도 돼요? 다 사실이니까요. 네. 정태인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재벌과 경제 관료, 보수 언론의 삼각 동맹에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이 외부에서는 2년 반이면 오래 버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렇죠. 네. 이정우 교수님도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셨거든요. 그랬죠. 특히 네.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이라고 하죠. 금산법. 예. 이 금산법 때문에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삼성의 로비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금산법이 통과되면 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재경부 관료들이 특히 이 금산법을 반대했고 국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정우 교수는 북유럽주의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 강력한 세금을 바탕으로 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그 위에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내수 성장을 일으키자라는 게 이정우 교수의 발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세를 물리는 피케티 그렇죠. 이론의 그 책의 감수를 보신 게 굉장히 그렇죠.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런 분이 10년 전에 이제 정권의 기조를 잡았던 건데 네. 엄청난 기득권 계급의 반발을 부딪혔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정우 교수님 뭐 말씀 중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국 사회 문제는 재벌과 관료다. 딱 이렇게 지적도 하셨잖아요. 예. 네. 노무현
노무현 정부는 재벌개혁 의지는 있는데 방법과 전략이 틀렸다. 네. 이 관료 문제는 개혁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했고 이 정부 혁신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일하는 방법의 개선에 치중했고 정작 이 관료제 부패나 유착, 낙하산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미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이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집권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도 했나요? 예. 네. 이 한국 이제 최근 그 연구를 보면 이 퇴직한 고위 경제 관료의 80%, 이 건설 관련 관료의 66%가 관련 기업과 산하기관에 재취업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와 기업의 회전문 현상이 이런 기득권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고 이정우 교수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갖춘 그런 이제 신진 관료들이 이 임명직 관료들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아카데미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그렇죠. 받았고요. 고리타분한 뭐 이렇게 상하탑의 예.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게 네. 이정호 교수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부자들 세금 물리면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네. 이정우 교수는 이제 특히 헨리 조지 이론을 국정 철학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헨리 조지가 이 토지 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막아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그 연구를 했는데요. 네. 특히 그래서 이정우 교수는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이 나머지 다른 세금을 줄이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을 강력하게 도입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들을 무력화되긴 했지만 이정우 교수는 최근에도 이 종부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뭐 다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는 다들 대못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랬죠. 것들이었죠. 네, 대못 뽑기도 했죠. 근데 뭐 저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하고 그랬지만은 내내 나왔던 게 부동산과의 전쟁이었어요. 투기와의 전쟁. 네네. 예, 근데 안 내렸어요. 네, 결국 그 강도 높은 이 세금에도 부동산이 계속 올랐죠. 네. 이 세금으로 투기를 잡는다는 아이디어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문제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계속 그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대박 시나리오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 두 개 서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네. 사실 그때부터 이미 공급 과잉 상태였는데 사실 그런 공급 과잉 전혀 잡지 않고 세금만 때렸던 거죠. 그나마 이 철저하게 금융 규제를 묶어뒀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 충격을 덜 받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부동산은 있죠. 정말 그 뭐 명과 암이 있는 그런 정책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걸 다 풀고 있으니 네, 어떻게 될지 그렇죠.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학 교수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현실을 모른다. 예. 예. 이 관료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도 실무에 밝은 관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느 정권이나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초에는 학자들을 중용하게 되는데 이 학자 출신과 관료들이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 학자들이 물러나면서 이 관료들이 다시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전에 그런 적들이 있죠, 다.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박재윤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김태동 교수 같은 분들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정우 3인방이 있었고요. 이처럼 이론가 그룹과 실무자 그룹의 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이론가 그룹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 균형이 깨지고 이 변화와 개혁 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료 조직이라는 게 워낙 이 똘똘 뭉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죠. 교수들은 각계 전투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세력화가 그렇습니다. 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료 조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참여정부 때는 그 386 정치인들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경제 관료들에게 먼저 말려들고 결국 청와대를 거꾸로 설득한 쪽으로 간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정호 교수는 이 오래 누적된 관치 경제와 그리고 IMF 이후에 이 과잉된 시장 만능주의 병폐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게 재밌는 게 관치와 시장은 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넘어서야 된다 말을 늘 했던 건데 이 막상 청와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이 관료주의와 관치 경쟁이 문제다라는 걸 실감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관료주의의 기득권 문턱에서 좌절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원래 학자들이 이 관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잘해도 파워게임이 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관료들은 윗사람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잘 맞춰서 보고서도 잘 만드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적응을 했던 사람들. 관료적 경쟁력이죠, 그게. 그렇죠. 네. 학자들은 이제 그걸 못하니까 예. 결국 눈밖에 난다는 거죠. 네, 학자들은 너무 또 개별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죠, 못하는 게 네. 있는데 이정호 교수님 저희 생생경제에도 2번 나오셨는데 네, 그때 저 들었습니다. 예, 피케티 책에 한번 나오셨고요. 요즘 또 네네. 딴 일도 하신다고요. 예, 그 한때 문재인 캠프에도 합류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최근에는 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미래발전연구원이? 미래발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이름 같긴 한데요.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연구기관이고요. 아, 네. 이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이 피케티가 제시한 방향과 거꾸로 하고 있다. 예. 소득세를 올리고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예. 그 실패한 그 개혁에 대한 열망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한 주가 벌써 다 갔네요. 내일이 금요기획 마련된 금요일입니다. 또 한 해도 다 가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2014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대기업 지배구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땅콩 리턴 때문에 오너 일가의 2, 3세 경영 승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혹은 안 바뀔 수도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인터뷰 전문도 올라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